네, 올해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 뭐니 해도 6월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일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야 간의 후보군 선정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만한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따라서 이 정치계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지방선거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날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개월이 안 남았으니까. 예, 저도 140일 따져봤더니 한 145일 정도 남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제 2월 초까지는 등록하고 이제 2월 4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니까. 예,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일단 지방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판세부터 한번 간단히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6회째 지방선거예요. 제1회가 1995년도였거든요. 예. 2회 지방선거 때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때는 정권이 출범하고 3개월 만에 치러졌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2회 지방선거를 빼놓고 제외하고는 지금 1회하고 3, 4, 5회 전부 여당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무덤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다른 선거는 대개 2년 4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이상 지난 다음에 치러졌는데 이번 선거는 시기로 좀 애매합니다. 우선 예. 1년 3개월 남짓 치러지는 선거라서 예. 과거의 그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좀 정확히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예.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짜여질 거냐, 정권 안정론으로 짜여질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예. 대개 선거는 이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막상 또 수도권이라든지 전체적인 인물론으로 볼 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 권력까지 모두 가지고 갈 거냐라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점도 있다. 예. 양쪽이 다 그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좀 틀리게 전망을 하는데 이번 선거는 2017년 대선을 위한 예선 선거라고 그래서 대선의 진영 구축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저는 구도로 간다고 보고요. 예. 구도로 간다고 봤을 때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우리 국민들이 스윙 보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찍어주면서 견제를 하게 만들죠. 예, 지난번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뇌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봐도 거의 구청장이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선거에 어떤 승패의 관전 포인트가 수도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여당한테 좀 우호적인 그런 감성적인 표심을 자극을 해서 여당이 약간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이제 두 분 생각이 조금 이제 차이가 아니, 나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예. 인물론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나의 그것이 민주당으로서 분리했던 구도가 그런 인물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스윙부터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가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좀 불리할 거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대선과 총선을 생각 안 하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선거 구도를 보면요.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을 해가지고 계속 견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 지방선거 대 지방선거로 볼 게 아니라 지방선거 다음에 총선이 나오고 총선 다음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2017년도, 16년도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번 선거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것은 국민적인 심판이죠. 그것이 뭐 강하게 저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안철수 신당이 오히려 선전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구도냐 인물이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라는 게 꼭 여당에 대한 평가냐 아니면 야당도 같이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짧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구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적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될 텐데요. 예. 이 구도로 보면은 어차피 지방은 각각 정당들이 텃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충청권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정권 심판이 얼마만큼 부각되느냐 아니면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말 맞는 그런 적합한 단체장을 선택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권 심판을 많이 부과할 경우에 이것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고 현역 단체장으로 많이 현직에 있는 민주당 단체장들을 고려할 때는 그 여당에서는 좀 더 이러한 인물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을 지배했던 정책은 바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지배적인 압도적인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라고 하는 이 하도를 얼마만큼 각각의 정당들이 부각하느냐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지도는 높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에 비추어 봐서 얼마만큼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부분. 안철수 신당의 등장했을 경우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서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영향을 받는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부분을 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뭐 정책과 종무로 나눈다면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후보는 아니고요. 저희 뉴스정석 이 세 분의 패널들께 저희들이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선정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미리 여쭤봤고요. 그 세 분의 공통된 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6명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경 앵커. 네, 오늘 뉴스 정석 패널들이 선정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일찌감치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 재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교수의 양보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정치 신인이 급부상하며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서울에서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의 양보를 이번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김한길 대표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텃밭으로 알려진 호남에서조차 안철수 신당에 크게 밀리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당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이른바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지만 만일 호남마저 안철수 신당에게 밀린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를 거쳐 전두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책사, 전략가로 불려왔죠.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멘토였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결별하고 문재인 후보를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과연 신당을 띄울 수 있는 묘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유일한 여당 광역단체장입니다. 김문수 지사. 대권 도전이 꿈이지만 이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돌아와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3선에 성공해서 차차기를 노려야 할지 주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3선에 도전한다고 해도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도전자들을 꺾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정치는 공감한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다. 안철수 의원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당대표 잘 마치고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게 황우여 대표의 구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시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당팔, 어리숙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황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6명의 인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선정을 하신 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최창열 교수님께서 뽑은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거든요. 왜?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방선거가 대권 후보들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16개 시도 중에서 어차피 서울시장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지금 여당 후보들 군에 여러 명들이 거론되는데 그분들과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개 우위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차기 대권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 시장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대권주자 반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것인지 그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0년도 지방선거를 이겼던 게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그 정책 프레임이었거든요. 2011년도도 그런 연장선이었고 이번에 과연 박원순 시장이 그런 것에 버금가는 필적할 만한 그런 정책적인 걸 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을 제가 일단 지목을 했습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 재설에 성공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뭐 성공할까 말까 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년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것은 박원순 시장이 대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조사 결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박원순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시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거 전략상 고려할 경우에 바로 이 부분 어떤 특정 정당의 소속이라기보다는 서울시 행정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안철수 지지층도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선거 전략을 통해서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하. 많은 표를 박원순 시장 쪽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거적 전략을 또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 교수께서는 그 박원순 시장의 당락을 가를 변수,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잘못한 뭐 집중포화를 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87년도 1로 3김이 경쟁을 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을 놓고 야권이 분열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박원순 시장이 과연 차기 대선에 나갔을 때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선거 전에 어떻게 새누리당의 공세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1대1이 되는 것과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에서 후보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뭐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또 뭐 새로운 뭐 대항마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지난 그 2011년도에 보궐선거 때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안철수 신당 쪽에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1대1로 나와도요. 지지율이 썩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됐건 뭐 구락부 형태가 됐건 후보를 예. 내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래저래 이기지도 못하면서 야권 분열의 책임만 뒤집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 봐서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철수 신당 쪽에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 아하. 낸다 하더라도 예. 박 시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1대1의 구도로 가도 박 시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야권 분열로 해가지고 표가 분산돼서 여당이 이긴다라는 것에 100%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안철수 신당의 또 고민이 나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라는 그 원래 시장의 어떤 근본이 그 안철수를 빼고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큰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은 거고 또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내자니 괜히 표를 깎아먹는 것 같고 안 낸다면 아니 그게 새 정치냐? 그렇죠.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장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안 낼 수가 없죠.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목표로 지금 하면서 창당을 하는 것이고 물론 새정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랬을 때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을 딛고 넘어서야지 정당으로서 도약할 수가 있고 예. 그런 역설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를 사실은 떨어뜨려야지 자신이 당선되던 새누리당이 되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주목할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선을 놓고 유력 두 주자 간에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으로 됐을 때는 상당한 그 위치가 경쟁의 레벨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전략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신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야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조금 쉽지가 않은 구도가 될 것 같다. 예. 그럼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박원순 시장 이어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거든요. 호남에서만 내고 다른 수도권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산 그리고 대구 지금 뭐 여러 명의 후보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잘하면 선전할 수 있다.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권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천권까지 원포인트 단일화를 원포인트 야권 연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앞서 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새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뭐 숱한 질타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거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야권 지지층이 유권자들의 어떤 그 비판적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어떤 유권자 사이에서의 어떤 표정리가 일어나는 현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정치라고 하는 이런 데 강한 압박감을 느낄 경우에는 후보자를 내야 할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야권 지지층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더 표를 실어주는 이런 어떤 지방선거의 모습. 그렇지만 이 지방선거는 또한 이 정당 투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 투표만큼은 또 온전히 그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하는 그런 유권자 사이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그 투표 성향 패턴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저는요, 예. 야권 단일화가 새정치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저는 약간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 현재 왜 자꾸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지난 대선 때 기회적인 단일화라든지 너무 공학적인 연대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정책적으로 정파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요, 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후보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새정치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도 잘 아리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만. 그리고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새정치를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단일화 상치되게 느껴지는데 요체는 지금 새정치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선거가 현실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표가 분산된다는 진 구도가 명백한 지역이라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야권이 그야말로 도식적으로 거부하는 또 하나의 또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인물이 예.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거든요. 책사입니다. 이분은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본인의 그 책사의 능력으로 풀어내야 돼요. 지방선거를 단일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어떻게 일단 본인이 문재인에 있다가 안철수로 간 이유도 그런 뭐 스카우트가 됐는지 본인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풀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글쎄요. 안철수 새정치라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사상이 저는 사실은 극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책에서 봤듯이 뭐 삼성농장, 뭐 동물농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가상하는 것은 윤여준 의원을 전략적으로 더 씌우는 것은 예. 자신의 극좌적인 사고방식이라 정치 철학을 일정 부분 커버하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살짝 가리는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으로 데려온 것이고 예. 이것은 어디에서 따왔냐면 과거에 DJP 공두정권이 이루어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오랜 정권 동안 공산주의라는 그런 아주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졌지 않았습니까? 반공이라는 그런 시대정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JP라는 김종필이라는 보수주의자를 같이 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여준 장관을 이렇게 딱 모셔온 것이 지금 정책적으로 극좌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도가 미묘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직과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을 갔다가 또 민주당을 갔다가 돌아서 다시 안철수 신당으로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겠지만 예. 가장 우선적인 안철수 신당 측의 필요는 바로 이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다면 정말 윤여준 전 장관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전에 뭐 오랫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언론인 출신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정책 전략들을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선거를 앞두고 윤여준 전 장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이제 지지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 그러한 필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이 필요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선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 중에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DJP는 뭐 어떤 그런 이념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DJP는 지역연합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봐요. 그 예. 충청권과 호남의 연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를 첨언해드리고 싶고 예. 또 안철수 의원이 극자란 말은 조금 듣기 좀 거북하게 들려요. 예.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 아젠다를 많이 냈고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약간이나마 이런 알겠습니다. 짓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윤여준 전 장관은 책사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아까 책사를 말씀 우리 앵커께서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아니로서 사실은 지난번에 결별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별했던 인물을 모셔옴으로써 자신이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포용력 같은 것도 과시하고 싶었을 거고 근데 보다 중요한 건요. 배분 문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상의 어떤 그 요인이랄까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윤여준 전 장관이 전두환, 노태우 쭉, 김영삼 대통령 쭉 거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어요. 장관도 했고 뭐 청와대 수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능력이 인정받은 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에게는 전략상, 조직상의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인가 또 정책을 할 것인가에서 상당한 필요가 있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자, 윤여준 전 장관이 성공을 하면 웃으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당도 있습니다만 야당 쪽이 더 커요. 특히 호남에서 이 실패하거나 수도권을 만약에 안철수 신당에 뺏기면 지금 3자 구도로 갔을 때 네. 바로 김한길 대표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당내에서는 문 닫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한길 대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뭐 신년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 민주당 현역 단체장들이 충청권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만 예. 바로 민주당 없는 호남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호남에서 열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건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일단 당선을 전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가 고려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아주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들, 거물들을 출마시키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호남의 어떤 그 표심을 보면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안철수 신당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투표하겠다라는 지지는 신당의 지지만큼 높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점을 민주당에서는 부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호남을 내준다면 민주당에서는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사람 지지층마저도 원하고 있는 정말 호남의 어떤 지역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달라 그런 지역 발전을 부응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당내 혁신을 해달라는 부분을 아마 지방선거 전에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바로 그 과제가 지금 바로 김한길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정인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호남에서는 이겼는데 수도권에서 지는 경우와 수도권에서는 이겼는데 호남에서 지는 경우 이거 민주당한테는 어느 쪽이 더 지켜야 될, 수성을 해야 될 더 근본적인 지역일까요? 다음 대선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권 정당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수도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과 자극을 통해서 또 다음에 잠시 어떤 변화의 어떤 따끔하게 계기가 될 한 수도 대 있기 맞는. 때문에 예. 수도권이 그래도 더 조금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그 난해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그런 충분히 있어 보여요. 저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만- 보입니다. 예, 예, 충분히 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호남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안철수 신당에게 호남의 그 기본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야권에서 그럼요. 상징성이 예.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물론 민주당의 기본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설령 수도권에서 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물론 수도권의 승리가 받쳐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만약 안철수 신당에게 패배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야권에서는 결정적 타격이고 지지도까지 낮은 데다가 그래서 야권 내부의 정계 개편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뭐 한 말씀 드리면 예. 그 김한길 대표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어허. 공천권을 두고 지금 뭐 2월 4일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제 공천권을 두고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심할 겁니다. 김한길 대표 자체가 비주류고 예. 당내 다수는 친노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천권 싸움에서 과연 어떤 지분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선거를 가기 전에 당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측을 해야 되고 DJP 공동정권도 깨진 것이 공천권 5대5 지분으로 나눠서 그때 깨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분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김한길 대표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여당 대표 황우여 대표거든요.
황호회 대표는 사실 지방선거에 큰 부담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표 잘 맞춰서 국회의장 가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수도권이 불리해지면서 인천시장 나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황호회 대표 선정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냥 그 장로이시거든요.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승리하면 본전이고 패배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황우려 대표의 처신이 상당히 힘들고 특히 새누리당이 서울, 경기, 인천 셋 중에서 2개를 따지 못하면 결국은 지도부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을 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2004년도 총선 때 조순영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구 출마 선언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인천시장을 일단 나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를 기약을 하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대체로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황우려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게 받아들일지 말지인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가서 이겨야 죄송합니다. 이겨야 인천시장 그러니까 그냥 정무적인 그렇죠. 판단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정무적 그런데 판단으로, 안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장이에요. 예. 어떤 게 더 정치적으로는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신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인천의 송영길 현 시장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중진 거물 새누리당에서 선뜻 이번 선거에 차출되기를 원치 않거나 바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선 가능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중진인 경우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나갔다가 막상 낙선하게 되면 그럼요. 예. 사실은 저도 크게 남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수도권에서 이 선전하지 못하면 당 내부에서 일종의 세대 개출은 당 혁신론 이런 것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러한 데에서 뭐 중진으로서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확보된다면 고려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향후의 조사에서 크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랑도 또 이게 연계가 그렇죠. 될 수 지금 있거든요. 조기 전당대회는 이좀 비박 쪽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기 전당대회 치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는. 근데 문제는 황우려 대표의 정치적인 전망입니다. 본인이 대권을 지향한다면 저는 인천시장에 나가서 만약에 낙선한다 하더라도 당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황우려 지금 대표는 사실 뭐 대권 이런 걸 지향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장 나가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제일 기다리셨는데, 지금 3선 도전해야 된다. 아니다. 나는 이제 좀 대선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김문수 경기지사거든요. 경기도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여당의 골키퍼. 한번 더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불출마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은 했지만 정치인은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을 지금 새롭게 만든 장본인이 김문수 지사고 여기에서는 저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김문수 지사 이길 사람이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 분열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 예. 김진표 원혜영 의원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인재 손학규 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대선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불출마해서 경기지사에서 새누리당이 졌다면, 뺏겼다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김문수 지사한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는 친이계고 그리고 당내 다수는 친박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당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차차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저는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얘기가 조금 짧아져서 김 지사님께 좀 죄송하고요. 혹시 다음에 인저리 타임 있으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관전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